오늘은 효종의 딸이자 현종의 누나, 그리고 숙종의 고모인 수강공주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족이라는 신분을 넘어서 조선 후기 정치사의 격동기를 관통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기사한국과 갑술한국이라는 조선사의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수강공주의 이름은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36년 인조 14년, 이에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 하나인 병자호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침입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그 암울한 시기에 한 여아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훗날 수강공주가 될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복림대군이었던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의 차녀로 태어났습니다. 비록 차녀였지만 언니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실질적인 장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의 정치적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강공주는 총명함을 드러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여 효경, 내운, 소학에 능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학문적 소양은 훗날 그녀가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645년 수강공주가 9살이 되던 해에 조선 왕실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해 윤유월 그녀의 아버지 복림대군이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로써 수강공주는 왕세자의 척통 소생에게 내려지는 자기인 군주로 책봉되어 수강군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때 인조가 복림대군 대신 원손 경성군을 후계자로 선택했다면 수강공주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에게 조선 후기 정치사의 중심에 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649년 인조 27년에 부마 간택령이 내려졌습니다. 홍명구의 손자이자 현감 홍중보의 아들인 홍특기가 익평부위로 선택되어 수강공주의 배우자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인 5월 8일 인조가 승하하면서 가례는 연기되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1650년 조선은 또 다른 외교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이 조선의 공주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이는 정유재란 이후 화해 과정에서 약속된 혼인 동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도르곤은 공주의 나이가 어리면 종실 가운데 적합한 자로 선택하여도 무방하다는 조건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강공주가 청나라로 떠날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자신의 딸들을 청나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묘한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이미 혼인했거나 너무 어린 아이라는 식으로 둘러댄 것입니다. 결국 금림군 이계훈의 딸이 의승공주로 책봉되어 청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효종은 그해 8월 4일 수강공주와 홍특기의 가례를 서둘러 치렀습니다. 인조의 3년상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이라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효종은 나라실이 이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절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혼인 후 수강공주는 조선 왕실 내에서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효종의 큰딸, 현종의 첫째 누나, 숙종의 첫째 고모라는 삼중의 지위는 그녀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혈연관계를 넘어선 정치적 위치였습니다. 특히 1674년 현종이 불과 34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한 후 19세의 어린 숙종이 즉위하면서 수강공주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린 조카 임금에게 그녀는 왕실의 어른이자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녀를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횡포를 일삼기 시작했고 백성의 땅과 세금을 함부로 갈취하여 탄핵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녀의 전행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녀의 횡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관청의 공물을 사사로이 징수하거나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왕실의 체면을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그녀가 계조모인 장렬왕후 즉 자이대비 앞에서도 거침없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유교적 질서에서 우서른에 대한 예의는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왕족이라는 지위에 취한 그녀는 이마저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 강인하기로 유명한 명성왕후 김씨도 그녀에게는 손아래 옳게에 불과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숙종의 어머니로서 대비의 지위에 있었지만 학렬로는 수강공주보다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위계질서 속에서 수강공주는 자신만의 권력 영역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숙종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세상을 떠난 효종의 장녀 숙신공주에게 공주의 직첩을 내림으로써 수강공주의 기세를 조금이나마 꺾으려 했습니다. 이는 수강공주가 효종의 첫째 딸이라는 지위에서 오는 특권을 상대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미 확고해진 그녀의 영향력을 제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687년 숙종 13년에 동평군이 김수왕, 이단아, 이사명과 수강공주, 숙명공주 두 공주는 마땅히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언급된 김수왕은 영의정, 이단아는 우의정, 이사명은 당시 병조판서로서 모두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를 차치하더라도 수강공주와 숙명공주가 이들 서인 대신들과 함께 언급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두 공주가 단순한 왕족이 아니라 당시 궁중 서인 세력의 핵심축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1681년 명성왕후가 승하한 후 왕실 내의 명부 중에서 숙종과 혈연관계에 있는 유일한 존재들은 수강공주와 숙명공주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공주의 정치적 발언권을 더욱 강화시켰고 그들이 서인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강공주의 오만함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그녀와 자의대비, 즉 장렬왕후 간의 충돌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도전한 전례 없는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686년경 자의대비의 육촌동생 조사석이 정승에 임명된 때였습니다. 조사석은 장렬왕후 가문 출신으로 그녀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경으로 높은 관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석의 능력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때 수강공주는 내전에 문안차 들어가 자의대비에게 조사석이 좋은 명정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 인사처럼 들리지만 그 속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명정이란 장례 때 죽은 사람의 관직과 풍계를 기록하여 관 앞에 세우는 길을 가리킵니다. 즉 좋은 명정감을 얻었다는 말은 죽어서 명정에나 써놓을 만한 벼슬자리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승이 되어봤자 장례식 때 명정에 그럴싸한 벼슬 이름이나 적을 거리가 생겼을 뿐 실제로는 정승다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랄한 조롱이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 첫째, 직접적으로는 조사석을 무능하다고 폄하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간접적으로는 조사석을 정승으로 임명한 숙종의 인사권을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셋째, 자의대비의 친족을 모독함으로써 자의대비 본인의 체면을 깎아내린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이었습니다. 내전은 왕실의 가장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이었고 자의대비는 당시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 분 앞에서 이토록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습니다. 숙종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장렬왕후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숙종은 표면적으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숙종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그는 수강공주에 대한 깊은 불쾌감과 경계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훗날 홍치상 사건에서 그가 보여준 냉정한 처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숙종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증조할머니 장렬왕후와 매우 깊은 유대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숙종의 친할머니 인선왕후는 그가 14세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현종도 같은 해에 승하했습니다. 6개월 간격으로 할머니와 아버지를 모두 잃은 어린 임금에게 장렬왕후는 든든한 의지처였습니다. 반면 친어머니인 명성왕후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명성왕후는 즉위 초기부터 정치에 적극 개입했고 특히 숙종의 첫 번째 왕후 인경왕후가 승하했을 때 3년상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장희빈을 궁에서 내쫓고 인현왕후와의 재혼을 강요하는 등 어머니로서보다는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품이 온화하고 후덕했던 장렬왕후는 숙종에게 진정한 할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송시열도 한원부원군 신도비명에서
장렬 왕후를 후덕하다고 평가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구모라 하더라도 이미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도 많은 장렬 왕후의 면전에서 대놓고 망언을 내뱉은 수강공주에 대한 숙종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발언이 자신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으니 개인적 감정과 정치적 권위 두 측면에서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조용히 넘어갔지만 숙종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왕실 어른을 능멸하는 패륜 행위는 아무리 왕족이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장렬 왕후의 생전에는 그녀의 관용으로 넘어갔지만 이후 수강공주의 아들 홍치상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숙종이 보여준 냉혹한 처리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89년 숙종 15년에 터진 기사왕국은 조선 정치사의 거대한 분수령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왕실과 외척, 그리고 신료들 간의 복잡한 권력관계를 완전히 뒤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수강공주의 시가인 홍씨 가문은 대표적인 서인 명문가였습니다. 그녀의 시아버지 홍중보는 홍명구의 아들로 서인의 핵심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수강공주도 자연스럽게 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정치적 활동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했습니다. 기사왕국의 직접적인 발단은 1688년 10월 숙종의 원자 훗날 경종 탄생이었습니다. 장희빈이 낳은 이 아이를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 극도로 첨예화되었습니다. 서인들은 서자인 원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반대했고 남인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689년 1월 송시열을 영수로 하는 서인 세력이 원자 책봉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 후 사사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어서 김수왕, 김수웅 형제를 비롯한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30여 년간 집권했던 서인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사왕국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혁변 속에서 수강공주의 아들 홍치상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홍치상은 1654년에 태어나 이때 35세의 장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인 수강공주의 막강한 권세를 믿고 그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홍치상의 악행은 다양했습니다. 관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이득 취득, 백성들에 대한 횡포, 그리고 정적들에 대한 모함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같은 동서이자 이종사촌인 숙명공주의 장남 심정보에게 누명을 씌워 유배를 가게 만들었습니다. 심정보는 숙명공주와 심익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홍치상과는 고모와 조카관계에 있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족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서인 계열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갈등을 빚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치상이 심정보에게 씌운 누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반역이나 불충과 관련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함으로 인해 심정보는 유배형에 처해져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왕국으로 서인 정권이 무너지자 그동안 서인의 비호 아래 악행을 저질러온 홍치상도 더 이상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남인 정권은 서인 잔당을 뿌리 뽑기 위해 철저한 숙청 작업에 나섰고 홍치상은 그 주요 표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689년 6월 홍치상은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서인 세력의 완전한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왕족의 외손이라는 특별한 신분도 어머니의 막강한 권세도 정치적 혁변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수강공주의 슬픔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홍치상은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승할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더욱이 홍치상의 처형은 수강공주 자신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왕족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혁변기에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수강공주는 자신과 서인 세력의 복권을 위한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들 홍치상을 잃은 수강공주의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남인 정권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서인의 복권과 인현왕후의 보기를 위한 은밀한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복수를 넘어서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체계적인 저항이었습니다. 1689년 기사왕국 이후 정치적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장희빈이 희빈으로 책봉되고 원자가 왕세자로 정해졌으며 인현왕후는 서인과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폐비되어 사가로 쫓겨났습니다. 30여 년간 집권했던 서인들은 대부분 숙청되거나 유배를 당했고 남인들이 조정의 요직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강공주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인현왕후의 복위는 단순한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서인 세력 전체의 명예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또한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개인적 동기도 그녀를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수강공주는 우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인 세력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배를 당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난 서인 관료들과 그 가족들에게 은밀히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남인 정권은 서인 잔당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이들과 연결된 어떤 활동도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또한 정보 수집과 전달에도 관여했습니다. 궁중의 동향을 서인 세력에게 알리고 반대로 외부의 정치적 움직임을 궁중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족이라는 그녀의 특수한 지위는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인현왕후의 복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도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정치적 음모에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키고 장희빈을 축출하며 서인 정권을 재건한다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수강공주는 한중혁, 이시도와 같은 서인 계열 인사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복권운동을 조직했습니다. 한중혁은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준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었고 이시도는 서인의 중견 관료였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세를 분석하며 복위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수강공주는 이런 모임에 직접 참석하기는 어려웠지만 신뢰할 만한 측근들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694년 이런 은밀한 활동들이 남인 정권에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한중혁과 이시도 등이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수강공주의 관여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혹독한 신문과 고문 앞에서 결국 진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중혁은 자백에서 수강공주께서 인현왕후의 복위를 위해 거금을 지원하셨고 우리에게 여러 차례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시도 역시 공주 마마의 뜻에 따라 복위운동에 참여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런 자백들이 나오자 수강공주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률에 따르면 폐비의 복위를 도모하고 현 정권을 전복하려 한 것은 명백한 반역죄에 해당했습니다. 아무리 왕족이라고 하더라도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수강공주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서인 잔당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동시에 왕실 내에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수강공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싸고 조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남인 정권의 전횡에 대한 숙종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장희빈에 대한 감정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현왕후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694년 갑술왕국이 일어나면서 전국이 다시 한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고 서인들이 복권되었으며 인현왕후도 중전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영빈 김씨 역시 후궁으로 복위되었습니다. 이로써 수강공주는 극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현왕후와 영빈 김씨는 복위되었지만 홍치상의 명예의 복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죽을 때까지 홍치상의 신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 영원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1697년 숙종 23년 12월 20일
수강공주는 지병인 숙한으로 61세를 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는 정치적으로 격렬하게 부딪혔던 사이였지만 숙종은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숙종은 비만기를 내려 숙희공주의 장례에 의거하여 상제를 치르게 하고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실록의 졸기에서는 숙신공주를 제치고 효종대왕의 제일녀라고 언급되어 그녀의 특별한 위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수강공주는 앞서 세상을 떠난 남편 익평이 홍특기와 합장되었으며 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에 있습니다. 수강공주는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왕족이라는 신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횡포와 오만함은 비판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선 후기 왕실의 권력 구조와 여성의 정치 참여 양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적 대립,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한국 정치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문을 좋아했던 총명한 소녀가 왕실의 최고 어른 중 한 명이 된 후에는 오만하고 횡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고 행동한 의지적인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에도 서인의 복권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모습은 그녀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강공주의 삶은 권력의 양면성과 정치 참여의 복잡성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권력은 선용될 수도 있지만 남용될 수도 있으며 정치적 신념과 개인적 욕망이 얽힐 때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의 격동기를 살아간 수강공주.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권력과 야망,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